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 E&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름 바꾼 바로 그 회사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사업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화공과 비화공. 이렇게 나누면 좀 쉽습니다. 먼저 화공은요. 주로 해외 사업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곳에서 아주 큰 예를 들면 가스 처리 시설이나 정유 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걸 짓는 거죠. 고객들도 보면 사우디 아람코나 UAE 에드녹처럼 진짜 세계적인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비화공은 국내 사업이 주력인데 특히 삼성 계열사들 공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에 꼭 필요한 클린룸 있잖아요. 그런 거나 부대 시설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플랜트 이런 걸 짓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구조 설명은 명확하신데요. 다만 이 구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화공 부문은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중동 국가나 소수의 국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변화나 아니면 특정 고객사의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비화공 부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삼성 관계사들의 설비 투자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가 활발하면 좋지만 반대로 투자가 줄면 실적 타격은 불가피한 그런 구조죠. 또 하나는 이 건설 플랜트 산업 자체가 원래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주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의존성이나 경기 변동성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이제 2025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면 와,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매출이 4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382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전체 매출 목표가 9조 5천억 원인데 벌써 절반 가까이 45%를 달성했고요. 영업이익 목표는 7천억 원인데 이것도 48%나 달성했어요. 상반기에. 아주 잘했죠. 제가 특히 좀 놀란 부분은 수익성인데요.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14.4%예요. 물론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됐다고는 하는데 그거 빼고 봐도 12% 수준이니까 와, 이건 과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계속 탄탄해지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131%까지 낮아졌고 순현금, 그러니까 빚 빼고 가진 현금이 작년 말에 3조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말에는 4조 1천억 원까지 늘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습니다. 이익률도 좋고 현금도 늘었으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중요한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신규 수주액이에요. 2조 6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76%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76%요. 76%요? 와, 그건 정말 큰 폭인데요? 예, 그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통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76%라는 감소율은 단순히 기저효과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그 폭이 너무 큽니다. 이건 단기적인 성장 동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신 걸로 봐야 해요. 지금 당장 이익이 잘 나는 거랑은 별개로 미래 먹거리가 확 줄었다는 신호니까요. 아, 미래 먹거리. 수주가 줄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게다가 2023년에 화공 수주가 좀 부진했고 2024년에는 비화공 수주 경우가 줄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상반기 수주 급감이 2025년 하반기나 그 이후 실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당장 올해 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비용 쪽도 좀 볼게요. 2분기 판매 관리비가 1,330억 원 정도로 늘었어요. 회사 설명은 신사업 투자다, 인력 충원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는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죠. 그리고 아까 순현금 4조 1천억 원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해요. 이 돈 전체가 회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잉여전금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냥 현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많으면 좋죠.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발주처에서 미리 받는 돈, 선수금도 있지만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운전자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업계에서는 보통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한 2조 5천억 원 내외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조 1천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76% 수주 감소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기저효과라고 해도요. 하지만 너무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만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2025년이 좀 숨 고르는 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2026년 이후에 확실히 반등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2026년 반등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가장 큰 근거는 바로 2024년 상반기에 있어요. 작년 상반기죠? 그때 화공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했거든요. 이렇게 확보해둔 아주 풍부한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이랑 이익으로 잡히는 시점이 바로 202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풍년을 위해서 씨앗을 미리 잔뜩 뿌려둔 셈이죠. 2025년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년 상반기 수주 실적이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게 시차를 두고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E&A가 그냥 수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헤드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축이에요. 첫째가 디자인 어헤드. 설계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을 확 높이는 거고요. 둘째는 빌드 어헤드.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공장 같은 데서 미리 구조물이나 설비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걸 모듈화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마지막은 인테그레이터 어헤드. 전체 공사 과정이랑 자원 관리를 디지털 기술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3D 모델링 같은 것도 쓰고. 네, 어헤드 전략 들어봤습니다. 특히 모듈화 공법은? 맞아요. 그 모듈화 공법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말 빛을 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이동도 어렵고 현장 작업도 힘들었을 때 삼성 E&G는 미리 만들어둔 모듈을 현장으로 옮겨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차질을 확 줄였다고 해요. 진짜 위기였는데 그걸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혁신적인 공법 적용에 좋은 예시고요. 네, 그건 분명 성과죠.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사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게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요. 삼성 E&G는 E&Gable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 줄이는 기술, 로우 카본, 그리고 요즘 핫한 그린 수소나 암모니아 생산 활용 기술, 제로 카본, 또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거나 물을 다시 쓰는 순환 경제 기술, 서큘러 이코노미,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 그 수전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이 분야 선도 기업에 지분 투자까지 했어요. 미래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하고 있는 거죠. 넬 투자권은 저도 봤습니다. 수소 미술 확보 의지가 강해 보이더군요. 네. 그리고 이런 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의 중동 시장 말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아주 활발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시장 진출 노력이에요. 예전에는 LNG 플랜트 건설의 일부 공정이나 특정 설비 제작, 이런 거에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 그러니까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피드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경험이랑 신뢰를 쌓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는 설계, 조달, 시공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다 책임지는 EPC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죠. 네. 제시하신 그 어헤드 전략이나 E&Able 솔루션, 또 미국 LNG 시장 진출 같은 미래 성장 전략들, 그 방향성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높이 살만하고요. 모듈화 성공 사례처럼 혁신으로 성과를 낸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들이 실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우려되시나요? 우선 2026년 실적 반등 시나리오요. 이것도 결국 2024년에 수주한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아무 문제 없이 예상 비용 안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조 원짜리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는 항상 예상 못한 변수가 따릅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뛴다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현지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성공적인 완료를 방해해야 하는 요인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2026년에 V자 반등은 약속된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하긴 대형 프로젝트는 변수가 많긴 하죠. 그리고 특히 E-Enable 솔루션 같은 신사업 분야나 미국 LNG 시장 진출, 이건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 시장들 성장 잠재력이 푼 만큼 이미 강력한 기술력, 자본력,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에요. 삼성 E&A가 단순 시공사를 넘어서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진 라이센서가 되겠다는 목표. 이건 아주 야심찬 비전이죠. 하지만 기술 라이센서가 되려면 막대한 R&D 투자와 오랜 시간 기술 축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실적,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해요.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에요. 라이센스가 되는 길은 확실히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사업 구조의 본질적인 약점도 여전합니다. 비화공은 삼성 관계사 투자에 달렸고 화공은 중동이랑 소수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건 변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쪽을 보면 작년에 발표했던 거 있죠. 3년간 수은이에게 15에서 20% 환원하겠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요. 그거 외에 추가적인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4조 원 넘는 수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삼성 E&A 2025년 상반기 신규 수주 실적이 크게 줄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죠. 단기 실적과 장기 준비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주 잔고. 이게 2026년 이후에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어헤드 전략으로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서 E&Able 솔루션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노력들은 분명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점인 화공 EPC 사업이랑 또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는 비화공 사업,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는 사업 구조도 삼성 E&A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도 모듈화 공법 같은 걸로 보여준 뛰어난 프로젝트 수행 능력, 또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력, 이런 걸 보면 미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잠재력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 요인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2026년 실적 반등.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언제든 예상 못한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네, 물론 변수는 항상 고려해야죠. 그리고 미국 LNG나 E&Able 같은 신사업 분야, 이건 아직 정말 초기 단계예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글로벌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삼성 E&A가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건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일러요. 신사업 성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결국 이 사업의 본질이죠. 대규모 수주 기반 사업의 변동성,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상반기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76%나 급감했다는 사실, 이건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 E&Da의 현재 실적부터 미래 성장 전략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수주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혁신과 신시장 개척, 그리고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통해 2026년 이후의 성장을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돋보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야심차게 세운 성장 전략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성과를 좌우하겠죠. 특히 E&A 솔루션 같은 신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삼성 E&Da가 E&Enable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단순히 플랜트를 짓는 EPC 계략자를 넘어서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라이센스하는 진정한 기술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쟁사를 압도하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타이밍과 과감한 투자 결정일까요? 혹은 이 둘 외에 또 다른 핵심 성공 요인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삼성 E&Da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